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GM데이터 교수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와이 시간으로 좋은 오후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12시가 넘었으니 오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오전 10시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롭고 전망이 좋은 행사를 함께 하고 있죠. 네, 오늘 함께 그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말이죠. 자연스럽게 아마 오늘의 그 대담을 그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그 시각으로든 네, 그 전에 행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그 최악의 그 바이러스 창궐 시대에 대응을 잘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와이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코로나가 그 하와이에선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 얘기, 그 전 대통령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못했죠. 네, 저희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예정입니다. 그 대응을 정말 적절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그 동일한 그 양상을 따랐습니다. 전 세계에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하와이의 특징을 하나 그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비교해서 또는 그 다른 그 미국이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섬 국가 아닙니까? 저희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통제가 쉬웠죠. 그 사람들의 이동에 관한 통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이 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 세계를 이동하면서 걸리는 그렇게 전파하는 그 바이러스를 저희가 그 이게 통제를 하고 미국에서의 그 여행을 막으면서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경제가 거의 다 완상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우려가 있었지만 처음에 셧다운을 했을 때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 순간은 코로나가 그 감소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증가하기도 했죠.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갑자기 증가를 했을 때 다시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개방을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는데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와이에서는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외로 나가고 야외에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상황이 꽤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방성이 있었죠. 코로나 시대에도 해변가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어느 정도 온화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저희 역시 다시 재개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네, 하와이가 미국 내에서 가장 자유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헌법 상황이든 그 모든 그런 그 규율들이 그 다 조금 더 진보적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저희 하와이의 시장 같은 경우 네, 저희는 이제 그 정당을 굳이 따지자면 그 공화당이고 그 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 사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호노루루의 그 시장님과 그 저희 그 주지사님께서는 현재 아직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혼란이 그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것이 기원이 되었고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는지 여전히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어떤 그 대답들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는
하지만 바이러스는 현재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태죠. 저희가 그 효과가 없다면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현재 잘 받아들이고 그 노령자를 위한 그 고령자를 위한 바이러스가 그 전에 있는 바이러스에는 그 지금 현재 백신이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 상황이고요. 하와이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저희가 그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바이러스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팬데믹너에 있어서 장기적인 결과, 그 영향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희가 노출되었을 때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과연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의 폐 또는 이제 체력 또는 특히 우리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정신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죠. 뇌 기능에 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는 아직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와이는 지금 현재 대응을 잘 하고 있지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한국만큼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스스로 현재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에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 하와이의 새로운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서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장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한 다른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네. 네, KCDC 한국 그 질병관리청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공화당 출신의 이제 시장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개방을 원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그 혜택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 방식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정치에 좀 관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방금 교수님께서 하와이가 섬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도 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반도죠. 하지만 북한 때문에 그 남한 자체는 사실 그 본질적으로 섬나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섬과 같지만 동시에 그 주요 그 사업이 하와이는 관광업이었던 반면 한국은 굉장히 교역에 많이 의존을 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그 국경을 봉쇄할 수는 없었죠.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떻게든 굉장히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가 대체적으로 꽤 좋은 방역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국민들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늘날 그 좌절감,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상태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강령에 대한 그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내성이 이제 거의 극한에 달하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학자로서 그 교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일 먼저 맞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죠. 하지만 가끔 그 이렇게 불확실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주로 사용하는 비유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잘 통하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구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그 운동 경기들과 달리 뭐 농구나 축구나 그런 스포츠와 달리 야구는 그 시간이 정해진 그 경기가 아닙니다. 뭐 누가 승리를 하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한 이닝, 한 회에 따라서 그 이닝을 이기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게임이 지속되는데 그 한 이닝이 한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회로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지만 뭐 더 일찍 마칠 수도 있고 또는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19, 20, 뭐 훨씬 더 뭐 13이닝까지 진행되고 심지어 하루 종일 경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곧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사이클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사이클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양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그 경기에 모두 지쳐 있죠. 다 끝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케이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죠. 네, 스웨덴을 한번 예를 보십시오. 네, 완전히 다른 그 트랙을 추구를 했죠. 노선을 추구를 했는데 그 결과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그 정치인이 아니라 의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스웨덴이 내린 결정에 있어서 그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속을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전략에 과연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만약에 그런 끝나게 된다면 저희는 그 노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죠. 그래서 만약 끝난다면 네.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가장 저희에게 문제가 되는 저희 골칫거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그 교수님이 야구의 비유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스웨덴 그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무언가가 실패다, 확실한 실패다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 쉽진 않죠.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낮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그 면역성을 기르지 못했죠.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웨덴을 예를 들어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면역 그 수준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를 비교해 보면 더 비교적 높은 것이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 2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여전히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은 네, 언론이 이러한 중요한 점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사망자 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사람이 한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이 가야 될 길이 멀죠. 하지만 삶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면에 있어서 미국이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네, 비교적으로 사망자가 적었죠. 하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미국에 있어서 미국 전체에 비했을 때 좀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개방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요소,
네, 사람들의 그 기업과 대비해서 코로나의 그 특징, 그 요인 한번 살펴보자면 지난 그 큰 그 대유행 1980년 그 세계 1차 대전 이후의 그 팬데믹 이 저희의 그 좋은 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험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당시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에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표준이 된다면 네, 지금 현재 네, 조기 뭐 런던 또는 프랑스 또는 그 중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팬데믹이 있었을 때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그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상황은 사망률이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네, 사람들이 네, 코로나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할머니께는 미안하지만 뭐 어찌됐든 곧 사망하실 분 아니냐라는 그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생사 비율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코로나와 관련된 사망률 비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인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네, 교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내용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힘들고 우리는 대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지만 몇 가지 요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 전체적인 그 일에 대한 건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 학습을 했지요. 네, 교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을 보면 그 강의 말미에는 항상 때때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는 예측을 꽤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가 바로 그 미래,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이런 팬데믹에서 뭔가 그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요소들이 있죠. 팬데믹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만약 무엇이 완전히 급격하게 새로운 것으로 개발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은 이제 미래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인용하듯이 원격 근무가 훨씬 더 대중화될 것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면에 있어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면대면 그 작업보다 원격 작업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 작업이 더 늘어난다면 네, 그 코로나가 끝난다면 언제든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 전보다 원격 작업을 많이 하지 않을까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더 가지게 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가 주요 그 환경으로부터 그 기후 변화와 같은 그 도전 과제, 그 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지도자라면 그 정책가라면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저는 완전한 실업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미 그 추세에 있는 것을 이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더 줄여갈 것입니다. 네, 모든 그 재화 서비스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을 줄여가는 추세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역할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재의 변화도 더 이상 뭐 이런 광산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 빠르게 그 미취업 상태로 간다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수 있고 더 적은 석군들이 슈퍼리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적인 그 시민전쟁, 시빌워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그 생활 방식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수천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수렵 채집 시대에는 그 자연 상태 자체로도 풍족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근로 같은 것이 적었지만 이제 농업 시대로 다가오면서 변하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가 실업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그 첨단 기술이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시대로 변하는 것이죠. 네, 제가 예전에 많은 그 행사를 통해서 그 로봇공학에 대한 그 파워포인트 발표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에 이제 관여를 할 수는 있겠죠. 뭐 짧은 에피소드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이것 자체만 그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업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작업이 훨씬 더 적어질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하와이에 살면서 제 남은 노후 그 시간을 그 전 세계를 여행하는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에서 밖에 있는 그 해변을 보면서 이렇게 그 교수님과 대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한국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고 매우 그리워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도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가족들 역시도 줌으로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두가 모이기 굉장히 좋은 수단이죠. 그리고 그 함께 크리스마스를 줌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전환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이러한 요소들이 미래에 바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네, 작년이 혹시 그 전보다 더 바쁘셨나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보다 더 바쁘셨나요? 네, 제가 더 바빴냐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 대조적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바쁩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유사한 대담을 죄인 구달 박사님과 그 반년 전에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죄인 구달 박사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긴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집에서 머무실 줄 알았는데, 조용히 집에 머무실 줄 알았는데, 단 몇 주만 그렇게 편한 시간을 보내고 갑자기 줌과 관련된 요청들이 늘어나면서 집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 이런 화상회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바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하루에 3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더 많은 화상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의 그 나열, 그 리스트를 살펴보면 네, 그 글로벌, 그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와이. 네, 국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죠. 네, 그리고 제 미래학자로서 제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하니까요. 그랬을 때 저도 몰라요 라고밖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전화를 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그것을 정답을 드릴 수는 없네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잘 이해를 하는 방법은 야구의 비유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겼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순간 아니야라고 이렇게 다시 실망을 하고 이제 야구 경기가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이 대화를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교수님께 미래를 한번 전망해 주십시오. 미래 대안을 전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와이가 꽤 잘 대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한국 역시 상대적으로 대응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정말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자연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통제된 그 실험을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때때로 되게 불평불만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항상 환경에 대한 얘기만 하냐? 나를 항상 무섭게 한다. 환경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우리가 큰 힘든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 잘하고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 아니냐라는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 다른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신 나갔습니까? 제정신입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환경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저 역시 작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완벽한 그 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었나 봐. 우리가 자연 환경을 너무 방치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파괴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죄인구달 박사님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바이러스가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 일반 대중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줌 화상 강연도 진행을 했고요. 많은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네, 저희에게 그 교육을 제가 이제 반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앨런 케이, 네, 그 컴퓨터 공학자 전문가 앨런 케이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저는 그 미래를 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자연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들 또는 제인구달 같은 박사님들이 네, 교육이란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데 네, 현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러한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 역시 그 동의를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상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굉장히 한국을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강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그 일반적으로 네, 환경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뭐 기술, 첨단 기술, 로봇공학,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찬사를 보냈었죠. 하지만 기후 변화 또는 인구 변화, 인구 성장 증가들, 네, 인구 증가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코로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황이 더 안 좋죠. 네, 어느 정도 대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한국이 네, 이런 그 긴급성, 환경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랍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야구 외에도 그 시간의 그 틈, 균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코로나가 그 종식되었을 때 어느 정도 그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진행되던 것들도 있을 거고 멈추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죠. 네, 그 어느 정도 여전히 코로나가 발생을 해도 그 식량을 제공받고 그 자재를 제공받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광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의 틈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제로는 우리 경제 제도나 경제는 완벽하지 않죠. 모든 그 환경적이든 사회적이든 개인적인 그 데미저가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나은 저희가 과거보다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크에이지를 극복하고 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죠. 뭐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코로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 네, 그 환경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었죠. 네, 오염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스모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 체제가 그 환경에 가했던 그 데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앞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말입니다. 네, 그것이 역시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환경 이슈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것은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회의 이동, 그 홀로세 시대에 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그 진화를 하던 홀로세 시대에서 지금 현재는 인류세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 환경, 인공적인 환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두한 그 자연적인 프로세스들이 사람의 프로세스와 함께 그 합성이 되는 새 시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세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의 그 관여가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과 교수님과 그 제인구다 이렇게 힘이 강력하신 분께서 환경이 드디어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그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집에 머무는 동안 네, 그 자연 환경이 그것을 매우 반겼다. 오히려 그 자연 환경에 있어서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전 세계적인 그 야생 동물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뭐 가게 매장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죠.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동물들이 저녁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연구도 했는데요. 동물들의 눈이 어느 정도 그 안구가 멤브레인 뒤쪽에 있어서 그 빛을 반사시킨다. 굉장히 어두운 빛이 있을 때, 조도가 낮을 때 더 잘 본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관광업이 하와이처럼 활성화된 곳을 살펴보면 관광객이 있으면 동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타나죠. 하지만 이제 관광업이 좀 조용해지자 동물들이 낮에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그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감히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나갈 수가 없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문 안으로 지금 좀 괜찮니?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저희가 지금까지 자연에 어떠한 피해를 미쳤나,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진 것은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파괴, 생명 다양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함께 이런 팬데믹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정확히 기후변화가 그 팬데믹의 원인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연결고리는 있죠. 아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작년 초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특히 이제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제게 와서 기후변화가 이 코로나의 그 원인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관여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원인이 정확히 이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물리적인 그 연결고리가 있다, 그 답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네, 이런 유인원을 그 열대 지방과 또는 그 온대 지역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때 그 박쥐를 모두 다 뺐다가 다시 넣기 시작하면 그 열대 지역에 그 유인종, 그 매몰, 그 이런 포유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쥐가 빠진 만큼 이런 포유류가 증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가 이렇게 동물들의 분포도를 더 넓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온대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그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들이 훨씬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서로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야생 동물들을 통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밀접한 접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제가 1년간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입니다. 네, 약 그 2달 전에 네,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연구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박쥐 분포도의 변화를, 지난 100년간 박쥐 분포도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몇 곳의 핫스팟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중국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북부 지역 또는 북부 미얀마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40개 새로운 박쥐 서식지가 열대 지방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마리의 박쥐가 2개에서 3개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배로 곱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남부 그 중국에 이제 곱해 보면 수백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초반에 저희가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방금 교수님께서 하셨지만 사실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정말 기원한 것이냐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면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부 중국 지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 중 한 곳일 수 있다. 바로 그 근원지라고 말은 못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기후변화가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것에 대한 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는 절대 저희를 멸종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사망시키게 할 수 있죠.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서 저에게 옮겨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 하더라도 멸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면 기후변화 또는 생명다양성의 그 파괴는 사람을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재앙에는 그 장벽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생명다양성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교수님이 유튜브나 뭐 어디에서 하셨던 강연 중에 하나를 보면 교수님 역시나 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있어서 말입니다. 네, 제일 먼저 저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네, 이런 파괴적인 효과, 그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효과는 모든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농업 생산이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극적으로 그 인간 사회를 바꿔놓을 수가 있죠. 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농업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질병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뭐 가축, 그 식물을 저희가 수렵 채집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건강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농업이 시작하면서 많은 그 유행병, 전염병이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그 흙과 동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년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그 안정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을 기르기가 쉬웠습니다. 네, 과학으로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네, 그 서로 다른 식량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 온화하게 좀 안정적인 기후, 온화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파괴된 것이죠. 제가 우려를 가장 하고 있는 부분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 이렇게 그 농업적인 활동들, 그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분배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직면할 문제 중에 하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자동화, 그리고 로봇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생산에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또는 더 많은 상품 또는 더 많은 자동차, TV를 생산하는 데 도입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연관성이 많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컴퓨터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그 문제들도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게 그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것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해 나가야 하죠. 그것을 대항해서가 아닙니다. 네, 그 교수님이 제게 주신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저희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혐오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네, 여러 교수님과 같은 사람들 또는 다른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바이러스의 근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서로 다른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는 농업이 우리 문제의 그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리 다이먼드 씨가 그의 책에서 농업이 가장 큰 실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농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정말 사라져버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기후변화와 그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생태학자로서 이런 생명 다양성의 그 고걸과 그 농업을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열대 정글에 자주 갑니다. 제 전공 분야니까요. 그랬을 때 현지 가이드가 저희가 항상 저희가 그 정글을 걸어 다닐 때 저희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조찬을 먹지 않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정글, 숲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해결을 하지요. 먹을 게 너무 넘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다이어트의 그 폭이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동일한 음식을 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든 영양적인 불균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련된 질병도 갖게 되고요. 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전히 저희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먼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웨비나를 청취하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힘들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사실 어리석질 않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과학적인 정책 행동에 이제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적절하게 행동을 하겠죠. 하지만 이 지금 현재 리더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치과학자가 아닙니까? 저는 생태학자가 아니라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정부 시스템을 잘 살펴보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부들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현재 정치 시스템이 16, 17세기에도 여전히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낡은 구닥다리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 어떤 기관이든 이것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의 그 정치 체계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그 선거를 살펴보면, 네,
네,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시장 선거가 있었죠. 이것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정치 시스템은 서로 싸우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가 어리석고 내가 맞아. 너는 이것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대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환호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정치를 이어가죠. 이러한 그 비합리적인 시스템이 정치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나 그 법에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에 저희가 이제 기술을 도입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이러한 것들이 현명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뭐 트위터처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될 수가 있죠.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네, 그 기술의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즉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지하는 이슈들을 주창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하지만 헌법에 의하면 또는 저희의 구조 또는 그 대통령직에 대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만 활용했을 뿐이죠. 네, 정말 그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사람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했을 때, 뭐 저 지역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그 초대 정부도, 그 한국에 있는 초대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러한 것 아이디어를 이제 자본으로 이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완전히 서로 정부와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거대한 용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강해야 돼. 그리고 국민들은 그 힘이 없고 약소해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민주주의를 저희가 사람들에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현재 이런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기술이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정말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시기 동안 저희가 어디도 갈 수 없었죠. 네,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글을 써왔고요. 그 한 달 전에 제가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영어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네, 생태학적인 용어, 생태 용어에 대한 그 책을 그 전환,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많은 전환기를 거쳤죠. 언어적 전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전환들을 쳤는데요. 이제는 뭐 로봇 또는 기술 전환, 정보의 전환, 이런 모든 전환을 저희가 겪어왔습니다. 그것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하지만 굉장히 이런 그 어마어마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만큼 가치가 있고 필요했던 전환이 있었느냐, 생태적 전환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었던 전환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인류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런 생태적 전환이야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하게 저희가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 이제 이것을 경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팬데믹이 끝난다면, 뭐 이번 연말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가 끝났나 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래서 그 마인드가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경각심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간과 재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자연 환경의 그 구조의 파괴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 교육적 개혁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수학만 배워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왜 영어만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 생태학을 배우지 않지? 또는 자연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연과 인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왜 배우지 않는 걸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저희가 가르쳐줘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지만 환경에 대해 얘기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지? 우리처럼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지 않나?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게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제 기고문, 제 글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랬을 때 교수님은 이런 로직을 함께 구상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진실로 세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저희가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일 먼저 교육 시스템이 현대화되어야 된다고 다시 이제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교, 그 정부 같은 경우는 특정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이 자동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가 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시스템이 이런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대학들을, 신설 대학들을 만들고 있죠. 왜냐면 지금 계속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인류학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대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배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네, 미국 그 정책에 있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이런 그 시민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긍정 그 경제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약한 그 2년간 그 권력이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무시해 오고 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돌아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한국이 지금 저와 같은 미국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서야 기후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따라갈 상황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어야죠. 네, 다시 계속해서 이제 추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그 전 세계가 앞으로 몇 년 후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근본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 관점은 자연 세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그 프로세스가
사람 활동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자연 세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 네, 응공적인 것이 계속해서 그 진화적인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죠. 네, 이런 진화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든 그 야생, 스스로 관리를 잘하던 야생을 그 취약한 정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멋진 의견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혹시 그 교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이미 주시긴 하셨지만, 그 마무리 말로써 그 한국 청취자들에게 또는 오늘 청취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는 교수님과 같은 분의 그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이제 전 세계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 시간과 자금을 들여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또한 굉장히 창의적인 국민들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산업적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그 발전을 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그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실로 혁신과 창의를 이룰 수 있는 국가입니다. 네, 백남준 씨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 백남준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많은 존경을 받고 있죠. 네, 그 전체 국가를 백남준 씨 스타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전자음악이 아니라 그의 생명적인 것들, 그런 그 인류세적인 측면에서 그 백남준 씨의 특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협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전 세계에 무엇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리더로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일본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과 일본을 많이 다뤄봤지만 한국과 일본만큼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라져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가장 현명한 국민들이 있는 이 두 개의 국가가 서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협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에서 조금 더 물러서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작은 규모의 국가들과도 협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작은 규모의 국가들, 작지만 지능적인 똑똑한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하십시오. 다른 서로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지 마시고 협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리더십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많이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류 문제도 있었고 K-방역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김치 역시 어디에서든 유명하죠. 이런 모든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어디에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첨언할 것이 없네요. 오히려 더 망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마무리 말을 하자면 저희의 아이들, 저희 후손들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들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로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진 대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